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미스터리 문명. 북스고 출판. 지구 리셋설. 인류 문명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 리셋설이다. 이는 현재의 문명 이전에도 지구가 주기적으로 고도의 문명이 번성했다가 멸망이 반복한다는 가설이다. 소행성 충돌, 태양 폭발, 초대형 화산 폭발 등의 재앙으로 문명이 몇 번이나 멸망했다고 주장한다. 얼핏 본다면 상식을 벗어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이 이론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170만 년 된 초고대 인공 다리, 50km의 거대한 다리. 모든 것은 1995년 한 우주비행사가 촬영한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공중에서 바라본 그 장면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 형상이 육안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다리 아담스 브릿지는 오랫동안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게 무엇일까? 자연 현상일까? 아니면 인공 구조물일까? 연구진들 사이에서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는 단순한 모래톱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규칙적인 형태가 인공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나사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의문을 더욱 부추겼다. 사진 속 다리는 너무나 정교한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공 구조물일 겁니다. 이내 다리를 구성하는 암석들의 연대가 무려 1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공의 흔적. 170만 년 전이라면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전이다. 당시 지구에는 원시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인가? 연구진들은 다양한 가설을 펼쳤다. 고대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했거나 인류 이전에 이미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것은 바로 라마 왕자가 원숭이 부대와 함께 건설했다는 라마의 다리입니다. 아니면 아담이 스리랑카로 가기 위해 걸었다는 아담의 다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에 불과했다. 연구진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2017년에 잡히기 시작했다. 다리를 구성하는 암석의 연대가 주변 모래들보다 5,000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질학적 역전 현상입니다. 인디애나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사실은 아담스 브릿지가 자연 현상이 아닌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을 높였다. 여기에 인도 지질 조사국의 발견도 더해졌다. 바드리 박사 연구팀은 다리 아래에서 석회질 층과 직사각형 모양의 단단한 바위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다리를 지지하기 위한 기초 암석입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하나둘 쌓이니 아담스 브릿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인류 이전 시대에 초고대 문명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기술력의 보고 아담스 브릿지. 정말 170만 년 전에도 이런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 하나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착수했다. 그들은 이 신비의 문명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둘씩 발견해 나갔다. 먼저 다리 일부 구간에서 발견된 기하학적 문양과 상형 문자 같은 조각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 연구진은 이 문명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문자와 수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이 문자들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유한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발굴이 계속되면서 더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정교한 금속 공구와 장신구, 전문 관측기구 등이 발견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문명의 과학기술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실감했다. 이 관측기구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천문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기계공학 기술까지 발전했을 거예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유적지 지하에서 발견된 거대 구조물이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원자로 시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기술력이 동원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너무나 놀라운 발견들에 넋을 잃었다. 이 초고대의 문명은 현대 인류 문명을 능가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발달한 문명이 왜 아담스 브릿지만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그들의 기술 수준과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연구진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욱 많은 유물과 증거들이 나왔다. 이 유물은 매우 정교한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원시 문화로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연구원들은 새로운 발견마다 경이로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점점 이 문명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었다. 외계 문명과 상형 문자. 한편 일부 연구진은 외계 문명과의 교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담스 브릿지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구조, 상형 문자 등이 그 근거가 되었다. 이들이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담스 브릿지는 그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연구팀은 이 가설을 두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이 신비한 문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스 브릿지 문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체를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문명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연구진은 유적지 주변의 정착지 유적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대규모 주거 유적과 생활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발달된 사회의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물의 종류와 제작 방식, 배치 등을 통해 이 문명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층화된 사회 구조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술성이 뛰어난 조각상과 공예품들도 발견되었다. 이들의 예술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구진은 이 문명이 높은 수준의 정신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했다. 정교한 예술 작품들과 상징물들이 그 증거가 되었다. 발굴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 문명의 기술 수준과 문화, 역사를 조금씩 재구성해 나갔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 문명의 기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입니다. 기하학 문양의 석판. 아담스 브릿지 문명은 현재 인류 문명의 기원을 180도 바꿔놓은 대발견이었다. 연구진은 이 새로운 사실에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문명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할수록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진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들은 이 신비의 문명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유적지 발굴이 계속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물들이 쏙쏙 드러났다. 정교한 기하학 문양의 석판, 금속 주조 도구, 천문 관측 기록들이 그것이다. 이 유물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 기하학, 금속공학 등 여러 방면에서 발달했던 것 같아요. 연구진은 이 문명이 현재 인류 문명을 능가하는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감했다. 그들의 지적 수준과 문화적 성취는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이 문명이 지속되었더라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겠죠. 이처럼 연구 결과가 축적될수록 아담스 브릿지 문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져 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원과 실체, 운명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 문명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의문은 연구진의 가장 큰 화두였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내야 했다. 아담스 브릿지의 최후. 연구진은 유적 주변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종말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유적지 바닥에서 발견된 석판 조각들에는 미확인 문자와 함께 천체 운행 기록과 유사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건 천체 운행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천체가 지구로 접근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시 이 문명은 소행성의 접근을 인지했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분석 끝에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 문명이 태영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전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 주변에서 대규모 화산 분출과 관련된 흔적도 발견했다. 이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여파로 보였다. 소행성 충돌은 지구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문명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비극적인 최후가 드러났다. 지구 역사상 가장 앞선 과학 문명이었지만 결국 자연의 가혹한 실현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류 문명 역시
언젠가는 이와 비슷한 시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교훈을 되새기며 그들의 발자취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했다. 이를 통해 인류 문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1억 년 된 손가락 화석. 1985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손가락 화석입니다. 화석을 연구한 의사 데일 피터스는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육안 관찰과 엑스레이, CT, MRI 등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뼈와 인대, 표피와 피하 조직의 경계까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손가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는 이 화석의 진위 자체를 의심했다. 발견 당시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여서였다. 일부 연구원은 화석 보존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층의 압력 때문에 온전한 손가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만 발견됐다면 잘려나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피터슨 박사는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곤충 화석들을 예로 반박했다. 하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았다. 과연 이 1억 년 된 손가락 화석이 실제 초고대 문명의 증거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에 불과했을까? 학계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피터슨 박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발견 상황과 보존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정말 그 화석이 1억 년 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연구진은 화석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령 화석이 진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식 밖의 발견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상식에 안주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이런 발견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과거 문명이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가설이 받아들여질 때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경고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문명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여파는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새 시대를 향한 도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다. 바로 기존 상식에 안주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새로운 발견과 가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화석이 진품이든 가품이든 그것 자체에 천착하기보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열린 자세와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계속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은 새로운 발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명의 지평을 넓혀가며 인류의 상식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령 이 화석이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1억 년 된 손가락 화석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는 이 사례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화석의 진위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안겨준 새 시대를 향한 도전이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시대를 벗어난 기술. 2000년 전 천체를 관측한 장치. 난파선을 발견하다. 1900년 에게해를 항해 중이던 디미트리오스 콘도스 선장의 선박이 위기에 처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풍우는 콘도스 선장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근처 안티키테라 섬에 정박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폭풍우에 휩쓸려 선박에 실린 식량마저 몽땅 잃어버렸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번갈아가며 직접 바다로 들어가 식량을 구하게 된다. 선장님, 이것 좀 보시죠. 바다의 신이 아무래도 저희를 위해 폭풍우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콘도스 선장은 선원 엘리어스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먹을 게 없어 아사할 판국에 실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더니 경을 칠 일이었다. 하지만 엘리어스가 쥐었던 주먹을 펴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이 섬의 바다 밑에 보석과 수많은 유물이 잔뜩 있습니다. 엘리어스의 말처럼 안티키테라 섬 주변 해역 수심 45m 부근에는 고대 그리스의 난파선이 잠들어 있었다. 난파선은 청동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과 도자기, 보석과 수많은 고대 유물을 품고 있었고 콘도스는 폭풍우가 가시자마자 곧장 그리스로 향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그리스 왕국은 왕립 해군을 파견하여 해저 유물을 인양하기 시작했다. 1900년에 시작된 조사는 1901년까지 이어졌고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30개의 유물이 그리스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수상한 톱니바퀴. 1902년 5월 고고학자 발레이오 스티스는 난파선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독특한 유물을 하나 발견한다. 형태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식이 진행된 하나의 청동 톱니바퀴였다. 표면에 적힌 그리스어 비문 외에는 용도와 제작 연대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사료도 없었다. 그렇기에 스티스는 이 청동 톱니바퀴에 인양된 지역의 이름을 따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스티스의 발견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스티스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난파선에 발견된 다양한 유물에 비해 안티키테라 기계는 고작 조그마했고 심지어 한참 부식이 되어 형태만 고작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안티키테라 기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안티키테라 기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72여 년이 흐른 1977년 프랑스의 잠수부 자크 쿠스토가 꾸린 잠수팀이 안티키테라 섬을 향했다.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탐사대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지식을 습득한 상태였고, 여러 번의 잠수 끝에 난파선의 연대를 추정할 만큼 중요한 단서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한 단서는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주화를 발견한 것이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 페르가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그리스의 주화를 통해 안티키테라의 난파선이 난파된 시기가 약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 역시 같은 연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티키테라는 천체 관측 장치다. 안티키테라 기계 역시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약 20여 년 전인 1951년 영국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예일대의 교수였던 데릭 솔라 프라이스는 안티키테라 기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안티키테라 기계의 외형이 매우 복잡했고 내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프라이스 교수는 그의 동료 카라칼로스 교수와 함께 82개의 안티키테라 기계 조작을 엑스레이와 감마선을 통해 검사하게 된다. 그 후 작성된 2명의 교수의 논문은 놀라웠다. 1954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안티키테라 장치는 3가지의 주요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다. 앞면의 다이얼에는 2개의 눈금 바늘과 25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기계장치다. 최초 발견 당시 외부가 나무 박스로 포장되어 있었기에 이 기계는 어떠한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조심스레 이것을 아날로그식 전체 관측용 컴퓨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2005년 아테네 조사팀은 1973년에 프라이스 교수의 논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조사팀은 안티키테라 기계의 내부 구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기계는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고도의 천체 관측 장치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21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연구팀은 안티키테라 기계의 모든 조작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내 안티키테라 기계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네이처사의 사이언피틱 리포트에도 실리게 되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다. 기본적으로 안티키테라 장치는 70여 개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우측의 밸브를 통해 날짜를 설정하면 그날의 해와 달, 그리고 천체의 위치를 알려준다. 또한 앞면의 다이얼에는 중앙에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의 위치와 모양을 표시해주며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의 위치와 양력 날짜를 나타낸다. 심지어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가 더해지는 윤년의 개념도 존재하며 다이얼이 4년마다 하루씩 늦게 회전되도록 설계되었다. 참고로 2000년 전에는 윤년의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뒷면에는 2개의 큰 다이얼과 3개의 작은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다이얼의 톱니수는 각각 235개와 223개로 이것은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메톤 주기에 235개월, 일식과 월식의 주기인 223개월을 나타낸다. 우주의 주기를 계산한 고대인. 고대인은 안티키테라 기계를 통해 2000년 전, 즉 기원전 1세기의 일식을 정확히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금성의 주기,
462년, 토성의 주기 442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의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다. 안티키테라 기계를 최초 발견한 건 100여 년 전이지만 안티키테라 기계가 제작된 건 2000여 년 전이라는 사실이다. 안티키테라 기계를 최초로 발견했던 100여 년 전만 해도 당시에는 기계에 대해 어떤 추측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역사 발전학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명은 선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또 후대로 기술을 전파하며 점차 발전해 나간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티키테라 장치는 마치 어느 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기라도 한 것 같은 미스터리한 유물이다. 세계를 떠돈 증거물 원반. 신비의 청동 원반. 하늘 아래 그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었던 것일까? 오랜 시간 흐르며 잊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1999년 도굴꾼들에 의해 독일 미텔베르크 시골에서 발견된 신비의 청동 원반 말이다. 이런 물건을 어찌 묻어두었단 말인가? 이게 웬 유물인지. 원반을 손에 쥔 도굴꾼들은 당장 눈에 띄는 태양과 달, 그리고 32개의 별자리 장식에 넋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금으로 치장된 원반의 외관은 너무나 화려하여 이들 또한 이 물건의 가치를 쉽사리 가늠할 수가 없었다. 곧바로 암시장에 내다 팔린 원반은 여러 주인을 거치며 소문이 퍼져나갔다. 결국 정부까지 소문이 들려왔고 정부는 고고학자 레논 교수와 함께 호텔바에서 이뤄진 한바탕의 작전 끝에 원반은 겨우 되찾아졌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놀랍게도 이 원반은 36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에는 태양과 달,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나타내는 7개의 별까지 그려져 있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전문 지식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게다가 이 원반의 양쪽 원호는 당시 미텔베르크의 하지와 동지, 일몰 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나아가 가장자리의 40개 홈에 1년을 40주기로 나눈 농사력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너무나 정교한 제작 수준에 모두가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원반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원산지가 드러나면서 진실은 점점 더 심오해져만 갔다. 청동은 알프스 산맥에서, 금은 영국 코널 반도에서 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시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지식과 사상까지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원반 아랫부분의 작은 원호는 이집트의 태양배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대 외계인. 점점 더 의문은 깊어져만 갔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에서는 이 원반이 고대 외계인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의심들은 원반 표면의 녹청 상태를 통해 곧바로 가라앉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녹청은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 산화의 결과였다. 이 원반은 분명 고대에 제작된 진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수준을 뛰어넘는 천문학 지식이 담겨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브라스카의 디스크는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공인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며 전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렸다. 하나같이 놀라운 수준의 천문학 지식이 녹아 있습니다. 당시 인류가 이런 지적 능력을 지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 원반 재료의 원산지가 알프스와 영국이라니. 당시에도 유럽 전역에 교역로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식과 문화 교류도 활발했을 겁니다. 원반 재료의 원산지 분석을 통해 당시 유럽의 광범위한 문화 교류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집트 신화에 태양배 문양이 있으니 이는 종교관념이 전파되었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 원반 하단의 태양배 문양에서 알 수 있듯 고대 유럽과 이집트 문명 간에도 상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문명 간의 활발한 지식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자리 40개의 홈.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의 수수께끼는 끝이 없어 보인다. 이 작은 원반 하나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원반 가장자리의 40개 홈은 한 해를 40주기로 나눈 농사력과 관련이 있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가장자리의 홈의 정확한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다. 고대인들의 독특한 시간 개념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너머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원반 표면의 녹청 상태를 보면 이것이 진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교한 천문 지식을 가진 문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대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렇게 발달된 천문학 지식을 갖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스럽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과연 36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어느 문명이 이렇게 정교한 천문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구 밖에 다른 존재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원반의 장식 무늬를 자세히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뿐만 아니라 다른 별자리들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구상의 위치와는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별자리들의 배치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관측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놀랍게도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어쩌면 이 원반은 지구 외부의 다른 문명, 즉 외계 문명의 소산일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네브라 디스크가 지구 문명의 산물이 아닌 외계 문명의 유산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별자리 배치 등이 지구와 다른 행성에서 관측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아니면 인류 문명의 기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원반이 그 증거일지도 모르죠. 혹자는 인류 문명의 기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지구 내부에 선진 문명이 존재했고 그들의 지식이 이 원반에 담겨 있다는 가설이다.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간다.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의 기하학적 형상. 원반 표면의 문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주선과도 같은 기하학적 형상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표면의 정교한 문양들 사이에서 우리는 낯선 형상들을 발견한다. 기하학적 도형들이 마치 우주선 같은 물체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원반 전체를 바라보면 중앙의 태양이 마치 우주 중력 렌즈를 통과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중앙의 태양 모습 또한 수수께끼 투성이다. 마치 우주의 중력 렌즈를 통과한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중력 렌즈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단순히 예술적 조형일 뿐일까? 반대로 우리가 이 원반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단지 예술적 조형일 뿐이라면 우리의 해석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정교한 천문 지식을 갖춘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이 원반이 보여주는 천문학적 지식 수준은 실로 경이롭기 그지없다. 고대에 이렇게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의 천문 지식을 갖춘 문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니면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의 소산일까? 4000년 전에 존재한 인쇄술 미노스 궁전. 1908년 이탈리아의 한 고고학자는 그리스 크레타 섬에 남겨진 고대 미노아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섬 중앙에 있는 미노스 궁전 제1지하 창고를 탐사한다. 그러던 중 굉장히 기이한 유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건 뭐지? 처음 보는 형태의 유물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유물은 창고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수많은 고문서 사이에 마치 누군가 숨기기라도 한 듯 비밀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 덕분일까? 보존 상태는 주변의 다른 유물에 비해 매우 뛰어난 상태였다. 마치 현대의 CD를 연상케 하는 동그란 모양의 원반 양쪽 면에는 생전 처음 보는 고대의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또 단단하긴 얼마나 단단한지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도 흠집 하나 생기지 않을 것 같았다. 박사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껏 자신이 연구해온 모든 역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다년간 미노아 문명을 연구해오던 박사는 단번에 이 유물이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눈치챘고 결국 그는 이를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탈리아 고고학자가 그리스의 유물을 어떻게 가져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서로 고고학 연구에 긴밀히 협력하던 사이였는데 이 발견 또한 국제적인 공식 허가를 받았던 발굴 작업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요청 없이 개인적인 연구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내 눈엔 딱히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파이스토스 원반이 왜 오파츠야? 파이스토스 원반의 가장 의아한 미스터리는 바로 유물의 제작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원반은 당시의 기술력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먼저 해당 원반이 발견되었던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7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흥성했던 문명이다. 이는 즉, 이곳에서 발견된 괴상한 원반의 제작 연대 또한
최소 4,000년 이상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작 4,000년 전? 내가 알기론 이미 그보다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러한 점토판을 활용한 기록 매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아는데, 물론 다른 일반적인 유물들처럼 단순히 점토판 위에 무언가 새겨져 있기만 했던 것이라면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문자의 기록 방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파이스토스 원반에 기록된 문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종이에 글을 쓰듯 뾰족한 물체 따위로 대충 그려 넣은 것이 아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완벽한 인쇄술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 파이스토스 원반은 상형 문자 형태의 도장을 먼저 제작한 후 그 도장을 젖은 점토판 위에 찍어 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인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믿기 힘든 것은 4,000년 전에는 인쇄의 개념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기껏해야 뾰족한 물체로 점토를 파내고 말리는 정도가 다였다는 점이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인쇄물은 불과 1,000년 전에 제작된 독일의 플루페닝 고문서다. 그리고 이 플루페닝 고문서와 파이스토스 원반 사이에는 무려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한다. 수천 년의 기술력을 앞서간 파이스토스 원반, 이것이 바로 오파츠라 불리는 이유다. 그럼 이제 최초의 인쇄물은 파이스토스 원반으로 바뀌는 건가? 물론 최초의 인쇄물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든지 수정만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역사라는 게 딸랑 이 원반 하나만 놓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파이스토스 원반이 4,000년 전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이고 거기에 인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인쇄술이 4,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시대의 기술력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유물이 아닌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가령 동시대에서 발견된 비슷한 유물이라든지 또 선대나 후대로부터의 기술 계승 흔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미노아 문명 이후 약 3,000년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인쇄술이 포함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이스토스 속 상형 문자.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파이스토스 원반에 쓰인 상형 문자들은 전 세계에 현존하는 어떠한 문자 양식과 비교해봐도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언어학자들은 원반의 용도를 알아내기 위해 문자의 내용을 해독하려 시도했지만 역시나 학자들마다 해독 결과가 너무 달라 딱히 신빙성 있는 가설은 없었다. 어떤 학자는 달력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애들이 가지고 놀던 보드게임이다. 이렇게 해석들이 터무니없이 다르다 보니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약 100년이 흘러 지난 2012년 처음으로 파이스토스 원반의 과학적인 해독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크레타 기술재단의 언어학 박사 가레스 오웬과 옥스퍼드 대학의 음성학 교수 존 콜맨이 6년간의 긴 공동 연구를 통해 원반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3가지를 유추해낸 것이다. 임신, 어머니, 빛. 고대 크레타어와 미노아어의 문자들을 언어학과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3가지 키워드는 바로 임신, 어머니, 빛이다. 박사들은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근거로 파이스토스 원반이 고대 미노아 문명에서 숭배하던 여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일종의 찬양문이라 주장했다.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로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런 암호까지 만들면서 원반을 제작한 거지? 모든 가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종교적인 물건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대에 사용되던 달력이나 보드게임으로 사용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파에스토스 원반은 발견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이니치 문서, 로혼치 사본과 함께 암호학 최고의 난제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동시에 시대를 벗어난 유물, 안티키테라 장치,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와 함께 세계 3대 오파츠로 인정받고 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물이 심지어 해독까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고고학 최대의 난제가 아닐까. 지구 리셋설. 인류 문명의 기본과 역사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 리셋설이다. 이는 현재의 문명 이전에도 지구가 주기적으로 고도의 문명이 번성했다가 멸망이 반복한다는 가설이다. 소행성 충돌, 태양 폭발, 초대형 화산 폭발 등의 재앙으로 문명이 몇 번이나 멸망했다고 주장한다. 얼핏 본다면 상식을 벗어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이 이론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170만 년 된 초고대 인공 다리. 50km의 거대한 다리. 모든 것은 1995년 한 우주비행사가 촬영한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공중에서 바라본 그 장면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 형상이 육안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다리 아담스 브릿지는 오랫동안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게 무엇일까? 자연 현상일까? 아니면 인공 구조물일까? 연구진들 사이에서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는 단순한 모래톱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규칙적인 형태가 인공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나사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의문을 더욱 부추겼다. 사진 속 다리는 너무나 정교한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공 구조물일 겁니다. 이내 다리를 구성하는 암석들의 연대가 무려 1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공의 흔적. 170만 년 전이라면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전이다. 당시 지구에는 원시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인가? 연구진들은 다양한 가설을 펼쳤다. 고대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했거나 인류 이전에 이미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것은 바로 라마 왕자가 원숭이 부대와 함께 건설했다는 라마의 다리입니다. 아니면 아담이 스리랑카로 가기 위해 걸었다는 아담의 다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에 불과했다. 연구진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2017년에 잡히기 시작했다. 다리를 구성하는 암석의 연대가 주변 모래들보다 5,000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질학적 역전 현상입니다. 인디애나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사실은 아담스 브릿지가 자연현상이 아닌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을 높였다. 여기에 인도지질 조사국의 발견도 더해졌다. 바드리 박사 연구팀은 다리 아래에서 석회질층과 직사각형 모양의 단단한 바위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다리를 지지하기 위한 기초 암석입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하나둘 쌓이니 아담스 브릿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인류 이전 시대에 초고대 문명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기술력의 보고 아담스 브릿지. 정말 170만 년 전에도 이런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 하나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착수했다. 그들은 이 신비의 문명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둘씩 발견해 나갔다. 먼저 다리 일부 구간에서 발견된 기하학적 문양과 상형 문자 같은 조각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 연구진은 이 문명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문자와 수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이 문자들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유한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발굴이 계속되면서 더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정교한 금속 공구와 장신구, 전문 관측기구 등이 발견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문명의 과학기술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실감했다. 이 관측기구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천문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기계공학 기술까지 발전했을 거예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유적지 지하에서 발견된 거대 구조물이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원자로 시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기술력이 동원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너무나 놀라운 발견들에 넋을 잃었다. 이 초고대의 문명은 현대 인류 문명을 능가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발달한 문명이 왜 아담스 브릿지만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그들의 기술 수준과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연구진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욱 많은 유물과 증거들이 나왔다. 이 유물은 매우 정교한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원시 문화로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연구원들은 새로운 발견마다 경이로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점점 이 문명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었다. 외계 문명과 상형 문자. 한편 일부 연구진은 외계 문명과의 교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담스 브릿지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구조, 상형 문자 등이 그 근거가 되었다. 이들이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담스 브릿지는 그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연구팀은 이 가설을 두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이 신비한 문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스 브릿지 문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체를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문명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연구진은 유적지 주변의 정착지 유적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대규모 주거 유적과 생활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발달된 사회의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물의 종류와 제작 방식, 배치 등을 통해 이 문명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층화된 사회 구조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술성이 뛰어난 조각상과 공예품들도 발견되었다. 이들의 예술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구진은 이 문명이 높은 수준의 정신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했다. 정교한 예술 작품들과 상징물들이 그 증거가 되었다. 발굴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 문명의 기술 수준과 문화, 역사를 조금씩 재구성해 나갔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 문명의 기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입니다. 기하학 문양의 석판. 아담스 브릿지 문명은 현재 인류 문명의 기원을 180도 바꿔놓은 대발견이었다. 연구진은 이 새로운 사실에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문명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할수록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진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들은 이 신비의 문명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유적지 발굴이 계속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물들이 쏙쏙 드러났다. 정교한 기하학 문양의 석판, 금속 주조 도구, 천문 관측 기록들이 그것이다. 이 유물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 기하학, 금속공학 등 여러 방면에서 발달했던 것 같아요. 연구진은 이 문명이 현재 인류 문명을 능가하는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감했다. 그들의 지적 수준과 문화적 성취는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이 문명이 지속되었더라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겠죠. 이처럼 연구 결과가 축적될수록 아담스 브릿지 문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져 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원과 실체, 운명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 문명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의문은 연구진의 가장 큰 화두였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내야 했다. 아담스 브릿지의 최후. 연구진은 유적 주변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종말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유적지 바닥에서 발견된 석판 조각들에는 미확인 문자와 함께 천체 운행 기록과 유사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건 천체 운행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천체가 지구로 접근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시 이 문명은 소행성의 접근을 인지했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분석 끝에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 문명이 대형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전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 주변에서 대규모 화산 분출과 관련된 흔적도 발견했다. 이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여파로 보였다. 소행성 충돌은 지구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문명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비극적인 최후가 드러났다. 지구 역사상 가장 앞선 과학 문명이었지만 결국 자연의 가혹한 실현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류 문명 역시 언젠가는 이와 비슷한 시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아담스 브릿지 문명의 교훈을 되새기며 그들의 발자취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했다. 이를 통해 인류 문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1억 년 된 손가락 화석. 1985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손가락 화석입니다. 화석을 연구한 의사 데일 피터스는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육안 관찰과 엑스레이, CT, MRI 등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뼈와 인대, 표피와 피하 조직의 경계까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손가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는 이 화석의 진위 자체를 의심했다. 발견 당시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여서였다. 일부 연구원은 화석 보존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층의 압력 때문에 온전한 손가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만 발견됐다면 잘려나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피터슨 박사는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곤충 화석들을 예로 반박했다. 하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았다. 과연 이 1억 년 된 손가락 화석이 실제 초고대 문명의 증거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에 불과했을까? 학계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피터슨 박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발견 상황과 보존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정말 그 화석이 1억 년 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연구진은 화석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령 화석이 진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식 밖의 발견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상식에 안주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이런 발견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과거 문명이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가설이 받아들여질 때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경고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문명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여파는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새 시대를 향한 도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다.
바로 기존 상식에 안주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새로운 발견과 가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화석이 진품이든 가품이든 그것 자체에 천착하기보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열린 자세와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계속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은 새로운 발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명의 지평을 넓혀가며 인류의 상식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령 이 화석이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1억 년 된 손가락 화석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는 이 사례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화석의 진위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안겨준 새 시대를 향한 도전이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시대를 벗어난 기술. 2000년 전 천체를 관측한 장치. 난파선을 발견하다. 1900년 에게해를 항해 중이던 디미트리오스 콘도스 선장의 선박이 위기에 처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풍우는 콘도스 선장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근처 안티키테라 섬에 정박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폭풍우에 휩쓸려 선박에 실린 식량마저 몽땅 잃어버렸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번갈아가며 직접 바다로 들어가 식량을 구하게 된다. 선장님, 이것 좀 보시죠. 바다의 신이 아무래도 저희를 위해 폭풍우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콘도스 선장은 선원 엘리어스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먹을 게 없어 아사할 판국에 실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더니 경을 칠 일이었다. 하지만 엘리어스가 쥐었던 주먹을 펴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이 섬의 바다 밑에 보석과 수많은 유물이 잔뜩 있습니다. 엘리어스의 말처럼 안티키테라 섬 주변 해역 수심 45m 부근에는 고대 그리스의 난파선이 잠들어 있었다. 난파선은 청동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과 도자기, 보석과 수많은 고대 유물을 품고 있었고 콘도스는 폭풍우가 가시자마자 곧장 그리스로 향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그리스 왕국은 왕립 해군을 파견하여 해저 유물을 인양하기 시작했다. 1900년에 시작된 조사는 1901년까지 이어졌고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30개의 유물이 그리스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수상한 톱니바퀴. 1902년 5월 고고학자 발레이오 스티스는 난파선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독특한 유물을 하나 발견한다. 형태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식이 진행된 하나의 청동 톱니바퀴였다. 표면에 적힌 그리스어 비문 외에는 용도와 제작 연대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사료도 없었다. 그렇기에 스티스는 이 청동 톱니바퀴에 인양된 지역의 이름을 따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스티스의 발견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스티스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난파선에 발견된 다양한 유물에 비해 안티키테라 기계는 고작 조그마했고 심지어 한참 부식이 되어 형태만 고작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안티키테라 기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안티키테라 기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72여 년이 흐른 1977년 프랑스의 잠수부 자크 쿠스토가 꾸린 잠수팀이 안티키테라 섬을 향했다.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탐사대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지식을 습득한 상태였고 여러 번의 잠수 끝에 난파선의 연대를 추정할 만큼 중요한 단서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한 단서는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주화를 발견한 것이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 페르가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그리스의 주화를 통해 안티키테라의 난파선이 난파된 시기가 약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 역시 같은 연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티키테라는 천체 관측 장치다. 안티키테라 기계 역시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약 20여 년 전인 1951년 영국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예일대의 교수였던 데릭 솔라 프라이스는 안티키테라 기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안티키테라 기계의 외형이 매우 복잡했고 내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프라이스 교수는 그의 동료 카라칼로스 교수와 함께 82개의 안티키테라 기계 조작을 엑스레이와 감마선을 통해 검사하게 된다. 그 후 작성된 2명의 교수의 논문은 놀라웠다. 1954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안티키테라 장치는 3가지의 주요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다. 앞면의 다이얼에는 2개의 눈금 바늘과 25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기계 장치다. 최초 발견 당시 외부가 나무 박스로 포장되어 있었기에 이 기계는 어떠한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조심스레 이것을 아날로그식 전체 관측용 컴퓨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2005년 아테네 조사팀은 1973년에 프라이스 교수의 논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조사팀은 안티키테라 기계의 내부 구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기계는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고도의 천체 관측 장치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21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연구팀은 안티키테라 기계의 모든 조작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내 안티키테라 기계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네이처사의 사이언피틱 리포트에도 실리게 되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다. 기본적으로 안티키테라 장치는 70여 개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우측의 밸브를 통해 날짜를 설정하면 그날의 해와 달, 그리고 천체의 위치를 알려준다. 또한 앞면의 다이얼에는 중앙에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의 위치와 모양을 표시해주며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의 위치와 양력 날짜를 나타낸다. 심지어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가 더해지는 윤년의 개념도 존재하며 다이얼이 4년마다 하루씩 늦게 회전되도록 설계되었다. 참고로
2000년 전에는 윤년의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뒷면에는 2개의 큰 다이얼과 3개의 작은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다이얼의 톱니수는 각각 235개와 223개로 이것은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메톤 주기의 235개월, 일식과 월식의 주기인 223개월을 나타낸다. 우주의 주기를 계산한 고대인. 고대인은 안티키테라 기계를 통해 2000년 전, 즉 기원전 1세기의 일식을 정확히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금성의 주기 462년, 토성의 주기 442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의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다. 안티키테라 기계를 최초 발견한 건 100여 년 전이지만 안티키테라 기계가 제작된 건 2000여 년 전이라는 사실이다. 안티키테라 기계를 최초로 발견했던 100여 년 전만 해도 당시에는 기계에 대해 어떤 추측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역사 발전학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명은 선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또 후대로 기술을 전파하며 점차 발전해 나간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티키테라 장치는 마치 어느 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기라도 한 것 같은 미스터리한 유물이다. 세계를 떠돈 증거물, 원반. 신비의 청동 원반. 하늘 아래 그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었던 것일까? 오랜 시간 흐르며 잊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1999년 도굴꾼들에 의해 독일 미텔베르크 시골에서 발견된 신비의 청동 원반 말이다. 이런 물건을 어찌 묻어두었단 말인가? 이게 웬 유물인지. 원반을 손에 쥔 도굴꾼들은 당장 눈에 띄는 태양과 달, 그리고 32개의 별자리 장식에 넋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금으로 치장된 원반의 외관은 너무나 화려하여 이들 또한 이 물건의 가치를 쉽사리 가늠할 수가 없었다. 곧바로 암시장에 내다 팔린 원반은 여러 주인을 거치며 소문이 퍼져나갔다. 결국 정부까지 소문이 들려왔고 정부는 고고학자 레논 교수와 함께 호텔바에서 이뤄진 한바탕의 작전 끝에 원반은 겨우 되찾아졌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놀랍게도 이 원반은 36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에는 태양과 달,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나타내는 7개의 별까지 그려져 있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천문 지식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게다가 이 원반의 양쪽 원호는 당시 미텔베르크의 하지와 동지, 일몰 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나아가 가장자리의 40개 홈에 1년을 40주기로 나눈 농사력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너무나 정교한 제작 수준에 모두가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원반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원산지가 드러나면서 진실은 점점 더 심오해져만 갔다. 청동은 알프스 산맥에서, 금은 영국 코널 반도에서 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시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지식과 사상까지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원반 아랫부분의 작은 원호는 이집트의 태양배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대 외계인. 점점 더 의문은 깊어져만 갔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에서는 이 원반이 고대 외계인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의심들은 원반 표면의 녹청 상태를 통해 곧바로 가라앉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녹청은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 산화의 결과였다. 이 원반은 분명 고대에 제작된 진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수준을 뛰어넘는 천문학 지식이 담겨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는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공인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며 전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렸다. 하나같이 놀라운 수준의 천문학 지식이 녹아 있습니다. 당시 인류가 이런 지적 능력을 지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 원반 재료의 원산지가 알프스와 영국이라니. 당시에도 유럽 전역에 교역로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식과 문화 교류도 활발했을 겁니다. 원반 재료의 원산지 분석을 통해 당시 유럽의 광범위한 문화 교류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집트 신화에 태양배 문양이 있으니 이는 종교 관념이 전파되었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 원반 하단의 태양배 문양에서 알 수 있듯 고대 유럽과 이집트 문명 간에도 상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문명 간의 활발한 지식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자리 40개의 홈.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의 수수께끼는 끝이 없어 보인다. 이 작은 원반 하나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원반 가장자리의 40개 홈은 한 해를 40주기로 나눈 농사력과 관련이 있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가장자리의 홈의 정확한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다. 고대인들의 독특한 시간 개념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너머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원반 표면의 녹청 상태를 보면 이것이 진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교한 천문 지식을 가진 문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대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렇게 발달된 천문학 지식을 갖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스럽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과연 36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어느 문명이 이렇게 정교한 천문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구 밖에 다른 존재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원반의 장식 무늬를 자세히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뿐만 아니라 다른 별자리들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구상의 위치와는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별자리들의 배치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관측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놀랍게도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어쩌면 이 원반은 지구 외부의 다른 문명, 즉 외계 문명의 소산일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네브라 디스크가 지구 문명의 산물이 아닌 외계 문명의 유산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별자리 배치 등이 지구와 다른 행성에서 관측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아니면 인류 문명의 기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원반이 그 증거일지도 모르죠. 혹자는 인류 문명의 기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지구 내부에 선진 문명이 존재했고 그들의 지식이 이 원반에 담겨 있다는 가설이다. 네브라스카의 디스크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간다. 네브라스카의 디스크의 기하학적 형상. 원반 표면의 문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주선과도 같은 기하학적 형상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표면의 정교한 문양들 사이에서 우리는 낯선 형상들을 발견한다. 기하학적 도형들이 마치 우주선 같은 물체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원반 전체를 바라보면 중앙의 태양이 마치 우주 중력 렌즈를 통과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중앙의 태양 모습 또한 수수께끼 투성이다. 마치 우주의 중력 렌즈를 통과한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중력 렌즈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단순히 예술적 조형일 뿐일까? 반대로 우리가 이 원반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단지 예술적 조형일 뿐이라면 우리의 해석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정교한 천문 지식을 갖춘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이 원반이 보여주는 천문학적 지식 수준은 실로 경이롭기 그지없다. 고대에 이렇게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의 천문 지식을 갖춘 문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니면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의 소산일까? 4000년 전에 존재한 인쇄술 미노스 궁전. 1908년 이탈리아의 한 고고학자는 그리스 크레타 섬에 남겨진 고대 미노아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섬 중앙에 있는 미노스 궁전 제1지하 창고를 탐사한다. 그러던 중 굉장히 기이한 유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건 뭐지? 처음 보는 형태의 유물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유물은 창고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수많은 고문서 사이에 마치 누군가 숨기기라도 한 듯 비밀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 덕분일까? 보존 상태는 주변의 다른 유물에 비해 매우 뛰어난 상태였다. 마치 현대의 CD를 연상케 하는 동그란 모양의 원반 양쪽 면에는 생전 처음 보는 고대의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또 단단하긴 얼마나 단단한지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도 흠집 하나 생기지 않을 것 같았다. 박사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껏 자신이 연구해온 모든 역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다년간 미노아 문명을 연구해오던 박사는 단번에 이 유물이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눈치챘고 결국 그는 이를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탈리아 고고학자가 그리스의 유물을 어떻게 가져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서로 고고학 연구에 긴밀히 협력하던 사이였는데 이 발견 또한 국제적인 공식 허가를 받았던 발굴 작업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요청 없이 개인적인 연구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내 눈엔 딱히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파이스토스 원반이 왜 오파츠야? 파이스토스 원반의 가장 의아한 미스터리는 바로 유물의 제작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원반은 당시의 기술력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먼저 해당 원반이 발견되었던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7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흥성했던 문명이다. 이는 즉, 이곳에서 발견된 괴상한 원반의 제작 연대 또한 최소 4000년 이상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작 4000년 전? 내가 알기론 이미 그보다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러한 점토판을 활용한 기록 매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아는데, 물론 다른 일반적인 유물들처럼 단순히 점토판 위에 무언가 새겨져 있기만 했던 것이라면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문자의 기록 방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파이스토스 원반에 기록된 문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종이에 글을 쓰듯 뾰족한 물체 따위로 대충 그려 넣은 것이 아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완벽한 인쇄술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 파이스토스 원반은 상형 문자 형태의 도장을 먼저 제작한 후 그 도장을 젖은 점토판 위에 찍어 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인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믿기 힘든 것은 4000년 전에는 인쇄의 개념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기껏해야 뾰족한 물체로 점토를 파내고 말리는 정도가 다였다는 점이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인쇄물은 불과 1000년 전에 제작된 독일의 플루페닝 고문서다. 그리고 이 플루페닝 고문서와 파이스토스 원반 사이에는 무려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한다. 수천 년의 기술력을 앞서간 파이스토스 원반, 이것이 바로 오파츠라 불리는 이유다. 그럼 이제 최초의 인쇄물은 파이스토스 원반으로 바뀌는 건가? 물론 최초의 인쇄물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든지 수정만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역사라는 게 딸랑 이 원반 하나만 놓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파이스토스 원반이 4000년 전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이고 거기에 인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인쇄술이 4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시대의 기술력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유물이 아닌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가령 동시대에서 발견된 비슷한 유물이라든지 또 선대나 후대로부터의 기술 계승 흔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미노아 문명 이후 약 3000년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인쇄술이 포함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이스토스 속 상형 문자.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파이스토스 원반에 쓰인 상형 문자들은 전 세계에 현존하는 어떠한 문자 양식과 비교해봐도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언어학자들은 원반의 용도를 알아내기 위해 문자의 내용을 해독하려 시도했지만 역시나 학자들마다 해독 결과가 너무 달라 딱히 신빙성 있는 가설은 없었다. 어떤 학자는 달력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애들이 가지고 놀던 보드게임이다. 이렇게 해석들이 터무니없이 다르다 보니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약 100년이 흘러 지난 2012년 처음으로 파이스토스 원반의 과학적인 해독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크레타 기술재단의 언어학 박사 가레스 오웬과 옥스퍼드 대학의 음성학 교수 존 콜맨이 6년간의 긴 공동 연구를 통해
원반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3가지를 유추해낸 것이다. 임신, 어머니, 빛. 고대 크레타어와 미노아어의 문자들을 언어학과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3가지 키워드는 바로 임신, 어머니, 빛이다. 박사들은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근거로 파이스토스 원반이 고대 미노아 문명에서 숭배하던 여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일종의 찬양문이라 주장했다.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로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런 암호까지 만들면서 원반을 제작한 거지? 모든 가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종교적인 물건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대에 사용되던 달력이나 보드게임으로 사용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발견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이니치 문서, 로혼치 사본과 함께 암호학 최고의 난제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동시에 시대를 벗어난 유물, 안티키테라 장치,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와 함께 세계 3대 오파츠로 인정받고 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물이 심지어 해독까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고고학 최대의 난제가 아닐까